2018년 6월 터키 하칸 아이살과 아내 셈라 아이살 부부가 터키의 버터플라이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 셈라는 임신 7개월로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데이트도 즐기고 계곡 절벽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임신 7개월이라는 게 부부의 대화의 90%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내,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떻게 키우자.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또 힘든 거 위로해 가면서 앞으로 키울 아이 물건 사고 그 좋은 얘기만 할 때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아내 셈라가 계곡 절벽에서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망한 셈라 오빠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인 하칸은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경찰 역시 하칸이 절벽에서 아내를 밀쳐 살해한 것으로 보고 하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하칸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내 셈라 앞으로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들어져 있었고요. 유일한 수혜자는요, 남편 하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회사죠?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지어 그녀가 사망하기 전 아내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진 찍으면서 웃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진까지 있는데 내가 죽일 리 없다. 이 알리바이 세우려고 저 사진 찍은 것 같아. 여기에 남편 하칸은요, 아내 셈라가 보험 수혜자로 자신을 지정한 줄 몰랐다고 주장.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칸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던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네. 위험한 곳으로.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계곡에 있던 한 관광객은요, 그 남자 좀 이상했어요. 둘 중 한 명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고요. 우연히 본 하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 영상으로 찍었다며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딱 걸렸네. 그리고 15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그 절벽에서 무려 3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하칸이 주변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노렸다. 즉, 계획된 살인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끔찍한 건 3시간을 계속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치. 자, 지난 2월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아내가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도 정말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2019년 9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박두리엠의 외진 곳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는데요. 사건은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던 18세 응우옌 카오 S는 시내에서 손님 2명을 태우고 외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른 날 줄게. 아 그건 안 되죠. 차비를 둘러싼 말다툼은 삽시간에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이때 갑자기 손님 한 명이 흉기를 꺼내 S를 무참히 공격, 살해한 뒤 휴대폰과 오토바이까지 훔쳐 도주한 겁니다. 그럼 흉기를 갖고 다녔던 뭐 강도였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 뒤 가족의 실종 신고로 수색을 하던 경찰에 의해 S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이에 살인범을 찾아 수사에 나선 경찰. 결정적 단서는 물론 시신이 발견된 곳이 워낙 외지고 한적한 지역이라 목격자도 없는 상황.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가 했지만 바로 다음 날 하노이에서 155km 떨어진 옌바이 지역에서 S를 살해한 범인들을 검거하게 됩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 S 본인이 직접 남긴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다잉 메시지 같은 걸 남겼나? 사건 당일 S는 범인들을 태우기 전부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 지역은 위험해서 안 가요. 아, 좀 태워줘요. 급한 일이라 그래. 아. 범인들이 원했던 목적지가 유독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한적한 지역이라 왠지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던 S. 그래서 범인들을 오토바이에 태우기 전에 친구에게 연락해서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게 이 사진을 보내줘.
몰래 찍은 범인들의 사진을 미리 친구에게 전송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S와 연락이 닿질 않자 해당 사진을 경찰에 제보했고요. 경찰은 친구가 제보한 사진 속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사건 발생 3일 만에 범인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그냥. 그러니까 거기 안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사진 한 장. 결국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키가 됐는데요. 위험을 직감한 상황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남긴 절박한 제보가 아니었을까요? 33년 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 역할을 해온 김포 국제공항입니다. 1986년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당시 공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오가는 승객들로 분주했던 공항 청사. 그런데 국제선 5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에 있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일가족 4명과 당시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을 수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폭발은 수류탄 무려 7개와 맞먹는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 자, 그런데요, 당시 사고를 두고 경찰은 물론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까지 합세해 수사를 했지만요.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이라 단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잊혀져 가던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을 집요하게 쫓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이니치 신문사 무라타 노부이코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23년이 지난 2009년 3월 자신이 쫓은 진실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사건의 배후 조종자는 고 김일성과 김정일. 범행을 지휘한 것은 무슬림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로요. 청부 테러리스트로 악명 높은 아부 니달이 북한과 손을 잡고 김포공항 폭탄 테러를 벌였다는 사실을 동독 정부기관 슈타지의 비밀 기록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김포공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인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동 수사가 너무나 미흡했고요. 그날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가려졌습니다. 그날 김포국제공항 테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2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2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체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제는요. 아니,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의미가 어떻게 살아? 2014년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운행 중이던 한 택시 안에서 발견된 휴대폰. 그런데 우연히 주운 이 휴대폰에는 아주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준 휴대폰인데 아, 자꾸 순위가 올라가니까 불안하다. 아니야, 총 쏘네. 총을 쏘고 뭐야? 있죠? 총 쏘잖아. 잠깐만, 저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사람 저 있잖아요. 사람인데 총을 왜 쏴? 심지어 바다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앞에 두고 갑판원들은 마치 기념하듯 웃으며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러네. 아니 저건 군사훈련도 아닌 것 같고 자, 영상을 제보받은 경찰은 범죄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 하지만 총을 쏜 사람들, 총에 맞아 사망한 희생자들까지 대체 그들이 누군지 정확한 신원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영상 속에서 총알을 쐈던 문제의 배, 대만 선적 핑신 101호의 요리사 알드린과 갑판원 마시모가 양심 선언. 다행이다. 2012년 8월 소말리아와 세이셸 제도 사이의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핑신 101호가 갑작스럽게 다른 배와 충돌, 부딪힌 배가 전복되면서 남성들이 물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해적으로 생각한 선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해적이 아니었어요.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알드린과 마시모의 눈에는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그들이 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남자는 투항하겠다는 듯 두 손을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민간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아, 이게 어선인데 민간 어선인데 총을 들고 있다.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 자체가 불법이죠. 민간 어선이 왜 총을 갖고 있습니까? 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수사를 토대로 용의자를 색출. 2017년 중국인 출신의 선장 왕펑위와 선원 2명을 각각 총살을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선장 왕펑위는 2020년 8월 체포. 살인 및 총기 소지 혐의를 적용받은 그는 결국 2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06년) 멕시코의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은 태평양에 위치한 무인도 클리퍼든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해 섬에 등대를 건설하고 책임 장교인 라몬 아르노를 필두로 13명의 군인과 아내 그리고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클리퍼든 섬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고요. 그 결과 1914년 섬의 주민은 무려 1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들을 섬으로 보낸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이 사임됐고요. 이윽고 섬의 정착민들을 방치,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처지가 된 주민들, 결국 영양 부족으로 괴혈병을 앓으며 하나둘 목숨을 잃기 시작했고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책임 장교와 섬의 남자들은 카누가 침몰해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이제 클리퍼든 섬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모두 여자들과 아이들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등장한 한 남자. 무리와 떨어져 홀로 절벽 아래 오두막에 살았던 등대지기 빅토리아노 알바레즈였습니다. 이때부터 유토피아를 꿈꾸던 클리퍼든 섬은 지옥의 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노는 섬의 왕을 자처하며 모든 여자를 성노예로 삼았고요. 자신이 소지한 소총 한 자루만 남기고 다른 무기는 모두 바다에 버린 후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노는 책임 장교의 아내였던 엘리시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엘리시아는 굶어 죽던 아니면 빅토리아노에게 죽게 되는 건 매 한 가지다. 결혼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빅토리아노가 방심한 사이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도끼와 망치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해안선 너머에 있는 미국 상선 요크타운호가 이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 엄마와 아들 페드로는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2008년 프랑스. 우울증과 불안, 발작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13살 소녀 줄리. 어느 날 줄리는 발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친절한 소방관 아저씨 피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힘든 일 있음 나한테 말해. 줄리, 너한테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 마. 줄리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면 안 됩니다. 와, 그런데 에이 진짜. 끝까지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로 남았으면 좋았겠지만요. 이 상냥한 소방관 피에르는 곧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줄리, 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그러니 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피에르는 다정한 척 줄리를 걱정하는 척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상은 줄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줄리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줄리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성폭행. 와, 이게 타인을 도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소방관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성적 도구로 아이를 이용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결국 줄리는 2010년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 피에르와 악마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아니, 우린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관계였다고요. 그리고 더 분노할 사실은 20명 중 17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단 3명만이 기소. 그리고 법원은 8년간의 수사 끝에 2019년 7월 그들에게 강간죄 대신 형량이 훨씬 낮은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 프랑스 헌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미성년자라도 강요 혹은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줄리의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어떻게 입증을 해 그걸? 더 짜증나요. 그 좀 보호받아도 지금 시원시원하게 뭘 입증을 하러 어떻게 다니 어디를. 지금 책임까지 돌렸어.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 이런 형량 뭐 이런 것보다도 조사를 8년을 왜 해요? 그러니까 질질 끈 거지, 질질. 와. 근데 난 그 17명은 왜 아예 그냥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기소 안 됐다며요. 악마들의 뻔뻔한 범죄 행각과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는요. 최근에도 20명 전원이 강간죄로 기소되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마음이 오늘 굉장히 무겁네요. 네. 지난해 4월 17일 미국 일리노이주 초라한 행색을 한 두 남성이 한 노숙자 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들을 보살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죠? 얼른 여기로 와주세요. 갑자기 노숙자들을 신고한 센터 원장 칼리. 아니 따뜻한 차를 내주면서 대접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갑자기 왜 신고를 한 거죠? 두 노숙자의 정체는 사실 하루 전 위스콘신주의 한 교도소에서 탈출한 탈옥범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성폭행, 납치,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강력 범죄자들로요. 자칫 탈옥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탈옥 사실을 한 경찰들은 그 즉시 감시 드론을 상공에 띄웠고요. 경찰견을 대동해 일대를 수색. 그리고 미 연방사구 FBI 투입. 그것도 모자라 미국 육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로 수색을 벌였음에도 탈옥범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센터 원장 칼리의 제보 덕분에 큰 피해 없이 하루 만에 탈옥범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센터장 그 칼리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죠? 제보자 칼리가 탈옥범들을 알아본 이유는 인상착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은 내복은 죄수들이 입는 내복이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예전에 입어봤으니까요. 사실 제보자 칼리는 과거 절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탈옥범들이 입고 있던 회색 내복이 재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옷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던 거죠. 과거에는 비록 범죄자였지만 새 삶을 살고 있는 제보자 칼리. 지난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를 막고 이웃과 사회를 구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우리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싸워나갈 거예요.